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데 한국은 뜨거운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을 두고 그 전문가가 어떻게 그 대책위원장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뭐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쑥날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봤자 그게 이렇게 전문성이 있을까? 그런 게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 유동 자금이란 것이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로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주변 상황을 쫙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인가, 투기를 잡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동산 수요자를 잡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본 틀을 하나하나씩 세워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들은 보호를 받고 투기꾼에 대해서 이것을 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되도록 팔도록 하면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런 쪽으로 하되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곤란하고 뭐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뭐 어떤 정책을 낼 때는 그것에 쿠션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꺼번에 무슨 뭘 확 이건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날짜를 정해 놓더라도 그것을 어떤 뭐 가령 완전히 너무 많은 다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뭐 주택이 2개인 경우, 뭐 실질 거주자인가 아닌가, 뭐 5개인 경우,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런 걸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법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큰 경제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전문가가 그리고 그 대책으로는 제일 기본적인 거 투기 성향을 막는다. 또 실질적인 수요자들은 보호한다. 뭐 이런적인 정책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지금 이걸 녹음하게 됐냐면요. 지금 언택 문화가 주식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가 그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택 문화라는 건 뭐겠어요? 인구가 분산되고 인구가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굳이 비싼 돈 내고 부동산을 도시에 다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농촌이나 산촌, 소도시에서 살면서도 애들 교육을 원격 교육으로 앞으로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교육을 오히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뭐 반별 수업, 원격, 개인별 수업 이런 거 또 줌을 한국에서는 아직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줌 아니더라도 뭐 구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만을 추진할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선생님이나 컴퓨터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뭐 구글 뭐가 더 좋겠다, 뭐 줌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줌도 지금 별로 그렇게 그 미국 쪽에서 그 권장하지 않는 그런 온라인 그런 뭐라 그러나요? 플랫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 고려를 해서 원격 교육 방법 쪽으로 가되 원격 교육이 좋은 것은 화면에 보시면은 뭐 20명을 놓고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즉흥적인 반응을 선생님이 체크를 하면서 그것을 오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험의 경우는 문제은행식으로 시험을 보고 플러스 주관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그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일단 인구 분산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이제 직장이 언택 문화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그렇게 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고 그것을 공교육이라고 그러나요? TV 토론회 그런 데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택 문화로 갔는데 뭐 굳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대도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한적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편안한 곳에 가서 살면서 애들 교육도 원격 교육으로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회가 점점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체의 지금 경제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강조를 자꾸 해주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그럼 나는 애들 데리고 뭐 시골에 가서 살 때 원격 그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든지 그리고 뭐 공기도 좀 좋겠고 뭐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단지 직장의 경우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직장도 점차로 아마 원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회사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 난국에서 시간이 좀 가면 이게 드러나겠지만 중소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약 20%가 파산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현 경제 난국에서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라 그렇게 위험도가 크지가 않은 편이에요. 다행히도. 이게 뭐 계속 중소기업형이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전체 경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지만 한국은 이 기회에는 다행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용 자본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재 경제 난국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도 그 무마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가령 뭐 1조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면 그걸 뭐 10년으로 그 나눠서 갚아나간다 이러면 조금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좀 쿠션을 많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드라코니안이라 그러죠. 한꺼번에 뭘 팍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서로 그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 더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골치 아파지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스텝을 좀 중간에 완충 쿠션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에서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간첩 논란이 가끔 나오는데 사실 간첩이라는 말은 한국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강대국이 자기의 이익관계 때문에 뭐 스파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같이 지금 거대 국가들의 그 줄다리기 속에 들어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태클이 중국에서도 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올 수 있고 제 마음대로 얘기를 지금 하지만 태클이 걸리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글이라는 데서 그 상당히 미국 민주당계였기 때문에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구독자가 연계가 안 된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도 뭐 이게 정정이 되지 않는 거 보면은 사실 뭐 태클이 어디서 걸리는가 또 간첩이 누구일까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거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당연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그런 로비 활동이라고 그러죠. 로비 활동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것이죠. 추측하건대.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